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착륙 유도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정부 대책,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에서 부동산 시장 수식어를 한번 뽑아봤더니 내림세, 냉각기, 네. 침체기부터 빙하기까지 있더라고요. 지표로 좀 확인해 주시죠. 뭐 갈수록 그 표현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이야기 거의 뭐 자주 네. 이렇게 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있는데요. 반대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예. 오늘도 역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에 0.39% 하락했고요. 수도권이 0.47%, 서울이 0.38%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조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네. 절대로 적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해야겠죠. 네. 올해 초에 기준금리가 연 1%였는데 지금은 연 3%고요. 그리고 오는 24일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은 뭐 50bp를 더 올리게 될지 25bp를 올리게 될지 아직까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스텝을 할지 베이비 스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기준금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그만큼 시장금리가 오르고 그건 다시 말하면 대출금리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금융 비용이 커진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나빠지면서 경기는 둔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융 비용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질 것 같은데 누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이게 거래 절벽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거래 상황을 보면은 서울 네. 아파트가 한 400건 조금 넘게 거래가 됐어요.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서 조금 더 늘긴 할 건데 극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얼마나 됐었냐? 2,000건이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고 뭐 이렇게 사려는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눈치 보고 있고 팔려는 사람들도 버티기를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대구나 뭐 지방 일부 지역의 문제였는데 네. 이게 지금 수도권으로 계속 북상을 하는 모습이에요. 건설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2009년도에 미분양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좀 긴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 통계가 있는데 지난 9월에 미분양 통계가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 가구가 조금 넘었어요. 8월에도 늘었는데 9월에는 얼마나 늘었냐?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27%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양이라는 건 상품으로 치면은 팔리지 않은 상품입니다. 네. 아직까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고금 미분양이 늘어나는 조짐은 없지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건설사에 부담이 되고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자본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예. 요즘 신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험하다 이런 기사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대형 건설사들은 뭐 규모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은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집을 지어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나오는 분양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건물을 지을 때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습니다. 네. 시행사들은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업에서 나왔던 화천대유 같은 곳입니다. 시공사는 그 사업을 실제로 하는 건설사들입니다. 네. 근데 시행사들은 보통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PF로 돈을 빌려주면서 건설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은 중소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이 PF에서 그 보증을 해야 되는 건설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PF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고 네.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부동산 PF 대출도 꽉 막혀 있다 보니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어떤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 얼마나 올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네. 2017년 4월에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 5월에 12억 원, 12억 8천만 원에 가까워졌어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퍼센트로는 110%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냐? 한 1,0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죠? 예. 10% 조금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더 떨어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속도가 좀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나 경제 현상은 차근차근히 떨어지거나 올라야지 부작용이 네. 적은데 이게 너무 빠르게 추락하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원리금도 못 갚게 되는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건설사랑 하우스 푸어, 그 돈 빌린 사람들이 어려진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냐? 경제 현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그만큼이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경제가 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건설업 자체의 특성도 있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건설업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연관 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기 수요는 막되 실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래는 활성화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정책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정책 역량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지금 연착륙 방지책이라고 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정책들을 내놨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어제 나왔죠. 예. 어제 그 예전에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확정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그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부동산 값이 워낙 단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냉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나왔던 대책을 보면은 먼저 규제 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번 규제 지역을 풀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을 전부 다 풀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세종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경기도 22곳, 그리고 인천 전 지역, 세종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남았냐? 서울,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경기도 4곳. 이곳만 이중 규제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네.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은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같은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의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되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 대출 규제들이 있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거, LTV 같은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계획보다 앞당겨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준공전 미분양에 대한 이 PF 보증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조 원 규모로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은 있어요. 건설사들이 뭐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또 기존의 PF 대출 보증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하고 조건도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그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결국 이런 대책이 효과로 이어질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좀 맞물려 네. 봤을 때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시장에서 요구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 자체는 옳은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연착륙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나온 금매 정도 소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약 시장도 안 좋은데 청약과 관련된 규제도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약간 온기가 돌아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뭐 반전이 있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만큼 대출 이자가 무섭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막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하나는 LTV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규제는 지금 LTV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들어보셨죠? 네. 이게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계산으로 잘 안 되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것까지는 못 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좀 전에 그 청약 시장이 좀 개선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근데
시장의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분양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기 일부 지역에서만 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가 뭐 규제 지역 해제 역시도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들, 그러니까 인기 지역들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역시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시기라서 어떤 규제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